네, 안녕하십니까. 이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주민 참여와 자치 공동체를 통한 일상 민주주의의 힘,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17개로 유엔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 재밌는 게 11번째 보면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목표로 공동체, 커뮤니티, 즉 공동체가 포함됐을까 하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삶과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를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들의 이 사회에서의 삶이 주로 이 경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남들과 이웃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우리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강요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학업 경쟁에서 이겨서 즉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우리는 항상 강요하고 강요받아왔죠.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친구들과 공부 경쟁에서 더 높은 석차를 받아서 경쟁에 이겨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또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경쟁에서 자유롭게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취업이 너무 힘들죠.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대학 생활도 과거의 우리와 같은 대학 생활의 낭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도서관에 처박혀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좋은 회사, 즉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상장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 가능 인구의 2%에 불과하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좋은 회사에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무한 경쟁에 자기를 집어넣는 것이죠. 대학생활의 낭만, 이거는 배부른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쟁에서 아주 소수가 이겨서 좋은 회사에 안정된 직업을 갖고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수가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소수는 이제 최종적인 승자, 위너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직장인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자기 개발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언론 등을 통해서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나서 일이 끝난 다음에 뭐 하고 싶으세요? 또 학원 같은 데 가서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아니죠. 집에 가서 빨리 씻고 밥 먹고 편히 쉬고 싶죠. 젊은 청춘들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런 걸 하고 싶지 누가 학원 같은 데 가서 더 공부를 더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자기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승진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또 잘리지 않으려고 자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 이때도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던 아주 일부의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삶으로 자기를 또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퇴직할 때쯤 되는 분들한테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물어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이도 많이 드셨고 하고 또 지금
돈이 없어서 굶고 계시지 않고 돈이 없어서 보고 싶은 책이나 영화를 못 보시지 않는다면은 이제야말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네요? 라고 물어보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지금이라도 힘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을 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문은 아주 좁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연령대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건 또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항상 뒤로 밀어두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살아가는 걸까요? 오로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쯤이 돼야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고민과 관심과 그런 실천을 실제로 구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죽을 때나 돼서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과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일까요? 나이가 드신 분들, 저도 이제 50대 후반의 나이가 됐으니 지금까지 산 대로 좀만 더 살다가 다른 세상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 자녀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제 아이를 볼 때마다 도대체 내가 이 기성세대가 된 내가 우리 애한테 어떤 세상을 도대체 물려주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마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경쟁 중심의 세상,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경쟁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의 사회와 우리들의 삶이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배워왔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과연 몇 명이 그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 금융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한평생 모아온 재산을 다 날리게 됐죠. 물론 거기에 일했던 사장이나 고학력의 전문직 직원들은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금융기관들이 다 부도가 나게 되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무너지게 되니까 연방정부에서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그 회사들을 간신히 살려낼 수 있었죠. 그러면 누가 결국 피해를 봤냐 하면은 그 회사의 금융기관에 투자를 했던 왜 개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자기들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걷다 투자했던 서민들의 돈은 다 날아가는 그런 피해를 보게 됐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미국의 금융기관이 몰려있는 월스트리트, 월가에 있는 공원을 점거하는 운동을 한참 동안 벌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항의하면서 플랜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어떤 슬로건이 적힌 그 슬로건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된 슬로건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99%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1대 99의 사이로 급격하게 양극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인구의 1%에 포함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럴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제 자녀도 그럴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1대 99의 사이로 급격히 양분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그 1%에 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현재 행복을 모두 뒤로 밀어둔 채 그 1%에 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위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에 불과하고요. 99%는 루저, 즉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우리들의 삶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이 모두 그렇게 굴러가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전철을 타고 많이 이동을 합니다. 전철을 타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제가 전철에 좌석이 없어서 서 있는데, 제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리를 비우고 내리게 되면은 그 바로 앞에 서 있는 제가 그 좌석에 앉는 것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의된 그런 문서로 합의한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합의된 그런 원칙 같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경험을 2번 해봤습니다. 제가 전철에 서 있는데 제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렸죠. 그럼 제가 당연히 거기 앉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확 멀리서 달려와서 그 자리를 꿰차고 앉는 경험, 이런 경험들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이 그러시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참 젊은, 제 기억에는 아마 한 고등학생이나 많이 들어봐야 대학생 정도 되는 그런 젊은이가 제 자리를 확 뺏어서 차지하고 앉은 경험을 저는 2번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2번을 해봤는데, 물론 속에서 욕이 올라오죠. 저 싸가지 없는 것, 이런 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을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세대의 아이들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경쟁에서 이겨서 너만 행복하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무의식 중에 강요하고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인 건 누구 탓일까요? 그 젊은 친구들 탓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세상을 만든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우리들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의 안위와 성공만이 중요하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는 한 번도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경험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미담이라 그러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1대 99로 양극화되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그 1%에 들기 위해서 지극히 이기적으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사회와 우리들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저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공동체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경쟁이야말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그런, 이건 번할 수 없는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배워왔죠. 학교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어떤 많은 전문가들의 이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진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시 일부 사람들, 특히 우리 사회의 주류 학계나 전문가들의 얘기일 뿐이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인류 역사나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볼 때 경쟁만이 아니라 상호 부조,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망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온 경험들이 많다고 하는 증거들을 많이 제시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만이 유일한 사회와 우리 삶의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인식되어 온 우리 사회가 지금 만들어 온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평생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현재 행복을
희생해야 되는 삶.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1%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삶. 이런 삶 속에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게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한다고 하는 것,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심으로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이 말씀은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길거리를 가다 보면 선관위에서 붙인 플랜카드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플랜카드는 내용이 뭐냐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작동 형태 중에서 지금 우리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어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일 뿐이죠. 그런데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 즉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주권자인 우리들의 모든 권한을 유임해주는 형태의 민주주의가 과연 여러분들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 많이 발전했던 서구 사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더 많이 나왔죠. 지금의 민주주의는 결코 대안적인 사회의 정치체계 운영 질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종 사회의 위험 요소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민주주의가 정말 가장 좋은 정치 체제인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계속 던져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는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요소가 강합니다. 즉, 누가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차적으로 대다수의 주권자들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에게 그 권력과 권한을 준다고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우리들의 삶의 질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우리들의, 왜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살림살이가 좋아지셨습니까? 점점 민주주의는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점점 팍팍해진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주주의는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정치체제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보다 질적인 민주주의, 즉 우리들의 삶의 질이 지속 가능하게 나아질 수 있는 질적인 민주주의가 빨리 구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물밀듯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보통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위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많은 논의를 해왔던 것이죠. 질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 끝에 80년대 후반 정도가 되면은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도출되는데요. 그 합의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들에게 모든 권력과 권한을 몰아주고
그 사람들 뽑아준 시민들은 그 사람들이 잘하기만을 뒷짐지고 기다리는 형태로서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합의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합의된 개념은 이제 시민들이 우리가 선거를 통해 뽑은 정치 지도자와 대등하게 일정한 권한을 공유해서 그 사회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공동의 운영자, 공동의 통치자로 참여할 때만이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합의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 용어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물론 일본에서 번역한 것인데 민관협치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죠.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 민관협치라는 개념이 80년대 말에 합의가 된 이후에 90년대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개념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은 거기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그런 대안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넓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고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도입되고 실행됐던 제도가 주민투표제도 같은 겁니다. 즉 어떤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야, 정치 지도자들 너희들끼리 결정하지 마. 이거는 우리가 관심이 많은 문제니 우리가 직접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시민들이 발의해서 시민들이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도죠.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89년도에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된 참여 예산제가 급속도로 전 세계 도시로 확산되게 된 계기도 바로 그런 것이죠. 이제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정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민간 협치 거버넌스가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일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발견된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정부, 그 지역 사회 거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 지역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야말로 우리가 찾던 민간 협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런 공감대를 통해서 급속하게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90년대 초반에 이 거버넌스 민간 협치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렇게 농반 진반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저 멀리 외국에서 힘겹게 들어와서 사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외국에서 넘어와서 참 낯선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 놈이 누구냐면 바로 거버넌스란 놈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거버넌스, 민간협치 이런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면서 많이 왜곡되는 경향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민간협치를 처음에 어떤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냐 하면요. 이런 거죠. 민간협력과 별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민간협치와 민간협력은 한 글자가 차이일 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민간협력은 뭘 할 때 민과 간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민과 간이 뭘 협력해서 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협력은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뭘 할 때, 집행할 때 협력적으로 하라는 거죠. 민간협치는 그것과 좀 많이 다른데, 질적으로 다른데 민간협치는 누가 결정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즉 민간협력과 민간협치의 다른 점은 민간협치는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또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민간협치 거버넌스를
행정에서, 특히 행정에서 뭘 결정하려고 할 때 시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 이런 개념으로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경우에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주관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민간협치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과 다른 것이죠. 명백히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 민간협치는 결정할 때부터 참여해서 함께 결정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질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고 구현해야 된다고 하는 세계적인 합의는요, 명백하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일정한 권한을 배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준다고 얘기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안산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에 의해서 작동되는 정치체계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작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은요, 그냥 안산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참여하는 사람들만을 얘기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어떤 결정 권한을 주게 되면 과연 그게 사람들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던 시절에도요, 예를 들면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세금을 올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막 토론을 벌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민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그게 곧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건데,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결정을 잠깐만 미뤄야 돼. 왜? 우리 옆집에 사는 김 씨가 오늘 오지 않았으니까 그 김 씨의 얘기도 듣고 결정합시다라고 얘기하면은 과연 그것을 사람들은 수용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것. 따라서 거버넌스가 시민들에게 권한을 배분하는 것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은 그 시민이라 함은 참여하는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권한 사용의 전제 조건은 참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다 자기 개인과 자기 가족들의 문제에 급급해 살아갈 뿐이지, 우리 지역 경기도를 위해서,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시민들은 더 이상 그런 우리나라, 우리 경기도, 우리 시, 우리 동, 이런 것을 위해서 참여해야 된다. 즉, 대의나 명분,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뭔가를 좀 참여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북 관계가 한참 이게 심각해지면은, 안 좋아지면은, 이것은 우리한테는 전쟁이 터지냐 마냐, 이런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러분들 광화문 광장에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머리띠 메고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한테 항의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집 주변에 정부에서 뭐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든가, 여러분 집 바로 뒤에 있는 공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한다던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나요? 아마 당장 머리띠 메고 시청으로, 구청으로 달려갈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가 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는 자기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상적인 이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피부에 와닿는 일상적인 이해를 결정하는 권한이 주로 어디에 있냐 하면요. 그게 주로 지역정부에 있습니다. 1991년 이후에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일정한 권한이 전에는 중앙정부가 모두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 일부가 지역정부로 이관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정부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권한과 지역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내용적으로 많이 다른데요. 지역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해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는 집 뒤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걷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지 주차장을 지을지 공원을 만들지 아파트를 지을지 문화회관을 지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권한은 주로 지역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급식비를 100원씩 지원할지 1000원씩 지원할지를 결정할 권한도 지역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피부에 와닿는 일상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을 결정할 권한을 주로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지역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역정부의 자치 권한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보다 주민들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보다 많은 권한을 지역정부에 줘야 된다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이해에 피부에 와닿는 이해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권한이 지역정부에 있으니 여러분들의 참여도 주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일정한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시민들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는 주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얘기했던 거버넌스 민간협치가 주로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을까요? 지역에서부터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거버넌스란 말을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작동되는 방식을 얘기할 때 많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로컬 거버넌스입니다. 우리가 번역한 말을 가지고 얘기하면 지역사회에서의 민간협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로컬 거버넌스, 지역사회에서의 민간협치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참여한 주민들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행정과 함께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해서 지역사회를 함께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화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얘기로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회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 주민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스러워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주민들에게는 아직은 권한을 사용할 능력이 좀 모자르다, 부족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죠. 좋습니다. 우리가 권한을 사용해 본 경험이 지금까지 별로 없으니 능력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들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그 능력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라고 보면요. 우리가 보통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다 돌이켜 보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은 회의를 민주적으로 회의하는 방법,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어떤 겁니까? 함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한 것이죠. 함께 능력들을 키우는 과정?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교수님을 모셔와서 10시간 모자라면 100시간씩 강의를 듣게 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들을 막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기타를 잘 치고 싶으신 분 계시죠? 그럼 기타를 잘 치고 싶으면 기타 잘 치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강의를 많이 들으면 기타를 잘 칠 수 있게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타를 계속 치는 연습을 통해서 기타를 잘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실제 해보는 경험들을 축적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시민들이 권한을 사용할 능력을 강화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들을 계속 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을 쌓음으로써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하는 법들을 체험적으로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안적인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내적으로는 우리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공동체적인 제 표현대로에 의하면 공동체적인 내공들을 점점 쌓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고유한 능력, 시민의 역량,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는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을,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치 역량을 많이 기르고 그래서 권한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사는 사회를 지역사회로부터 우리가 이제 경쟁 중심이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망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재편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쌓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민자치 활동을 하든 아니면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든 간에 우리들의 역량을 쌓는 과정이 그 과정에서 중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어떤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으세요? 주민자치 활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 주민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한테 권한을 잘 안 주려고 해. 그러니 해봤자 잘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마을 공동체 활동을 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지원이 별로 없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별로 지원을 안 하니까 별 수 없지라고 포기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들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우리들이 사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나아갈 수가 없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주권자이고 주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몇 년 동안 빌려준 권한을 단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경우에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권한을 사용해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정말 재미없어. 다음에는 젊은 친구들 얘기로 표현들 하면 얄짤없어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영향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건 크게 두 가지이죠. 한 가지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우리들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자치의 역량을 키우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공동체 활동에 조그맣게 참여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세상에 경쟁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주류의 가장 큰 이 세상의 큰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회의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전 세계적인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던 1999년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회의의 결과들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전 세계에서 약 7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부 대표단, 전문가들,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처한 이 위기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죠. 하나는 환경적인 위기,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점점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의 위기. 이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세계인들이 함께 협력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문제인식 때문에 그때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것이죠. 그때 리우 선언이라든가 의제 21 이런 몇 가지 합의된 선언문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합의된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한 어떤 슬로건이 그 이후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면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그냥 직역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걸 보통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생각은 지구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틀린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좀 더 친절하게 의역해야, 그러니까 좀 더 설명하는 번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합의했던 내용을 이 슬로건이 대표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좀 설명하면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의 커다란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가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에서부터 참여해서 너희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이런 것들이 이 지역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전 세계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잘 드러내는 슬로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의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어떤 방향으로 참여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건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전개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 운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채택되고 예산이 많이 지원되기 시작하면서요. 보통 사업들에게 그런 사업들에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죠. 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하냐 하면요. 돈을 주는 사업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약간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좀 지역에는 마을 공동체들이 좀 더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업비, 일일이 정산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아니라 보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동체적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요, 공동체는 공유제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공유제는 공동체의 공동재산인 거죠. 이 공동재산을 통해서 공동체는 자기 공동체 내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스스로 돕는 그런 일상을 영위해 올 수도 있는 물리적 기반이 됐던 겁니다. 최근에 우리 작년에 1년 내내 우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했죠. 모든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했지만 사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운 1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외국에서도 그런 요즘에 시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이런 문제들은 그만큼 이 코로나 사태가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얼마나 더 치명적인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각
전국에 있는 마을 공동체들이 주위에 있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한 공동체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전개한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마을 공동체 활동이 정말 우리 세상을 공동체적으로 변하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들이 이웃한 공동체,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정책적인 지원에는 공동체들이 자신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자산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마을 기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저는 이 공동체가 좀 자금력이 있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내에서 사회적 재난이나 빈곤의 문제들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단지 마을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폐쇄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체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웃의 가난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공동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그런 자금할 수 있는 그런 공유재, 공동의 재산, 공동체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건가 하는 고민도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쓰는 사진인데요. 많이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사진은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가진 사진입니다. 우분투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 사진말을 잠깐 설명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아프리카의 부족 마을에 찾아갔답니다. 과일 한 바구니를 들고. 그랬더니 마당에서 아이들이 막 그렇게 벌거벗은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까지 뛰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애한테 내가 이 과일 바구니를 다 줄게 라고 제안했더니, 이 가난한 아이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 눈치를 싹싹 보더니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들어와서 동그랗게 앉아서 그 과일을 나눠 먹더랍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처음 했던 사람이 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야, 네가 뛰어서 제일 먼저 들어왔으면은 너 혼자 이 과일 바구니를 독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친구들과 같이 손잡고 뛰어서 같이 들어와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나눠 먹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한 말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불행한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이 사진말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 이웃이 불행하면 나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자치를 하고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저는 우리가 이런 관계망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꿔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운동의 과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장시간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